자, 이번 시간에는 160페이지예요. 권리의 객체입니다. 자, 권리의 객체란 것은 권리의 대상을 이제 권리의 객체라고 하죠. 이때 권리의 성질에 따라서 그 대상인 객체가 정해진단 말이죠. 161페이지에 보면 그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좀 조심해서 봐둬야 될 게, 물권의 대상은 원칙은 물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의 대상은 채무자라는 사람의 행위죠. 이것을 급부행위라 그래요. 급부라 그러죠. 그 다음에 형성권의 대상은 법률 관계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권리를 대상으로 해서 인정되는 권리. 그래서 권리를 그 대상으로 하는, 객체로 하는 것도 있다, 그죠? 예컨대 권리질권이나 저당권에서 지상권, 전세권 같은 거 있죠. 준점유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이나 주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으면 준점유권이라는 물권이 인정되죠. 이런 면에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물권이다, 권리다, 그죠? 또 항변권의 경우에는 항변권, 그때는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입니다. 상대방이 청구권 행사했을 때 항변,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항변권이죠. 이런 등의 대상이 이렇게 특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의 객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물건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건. 이 물건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이 98조에서요 규정을 두고 있죠. 자, 98조 볼까요? 물건의 정의 이래 놓고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났죠. 자, 이 98조의 규정의 의미는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아예 물건의 개념을 정립해서 딱 해석해 놨죠. 그래서 이걸로는 입법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8조의 의미는요, 입법 해석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이때 이 물건의 의미를 입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냐면,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 이 모두를 물건이라 하고, 이때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간에 관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 민법은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관리 가능성설이라고 학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리 가능성설. 그러니까 관리 가능성이 있는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그것들만을 우리는 물건이라 한다, 이렇게요. 뭐 유체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형체를 갖추었으니까. 그 다음에 무체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물건이죠. 몸체를 갖추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체물이라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무체물을요 이렇게 했죠.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기 당연히 무체물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무체물입니다. 자연력의 대표적인 예가 뭐 풍력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또 태양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이렇게요. 이런 등의 무체물도 역시 관리만 가능하다면 물건으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물건이라 하기 위해서 관리만 가능하면 이렇게 물건인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 더 있다. 관리 가능한 물건이라 하도 우리 신체 일부가 되어 있는 물건은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인격체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체 밖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외계의 일부, 이렇게 합니다. 외계 일부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당의 그 물건은 독립한 외계의 물건으로서 현존하고 있는 물건이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립성, 현존성, 그리고 특정성까지 갖추어야 물건이다, 이런 뜻이죠.
특히 이렇게 독립, 현존, 특정한 물건이어야 한다. 이게 바로 물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기본적으로 물건의 개념인데 이 물건을 분류를 해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부를 수 있어요. 예컨대 민법상의 분류는 부동산, 동산 이렇게 나눠 보기도 하고 또 주물, 종물 이렇게 나눠 보기도 하고 또 원물, 과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알아둬야겠죠. 이것은 상세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강학상의 분류 방법도 있습니다. 강학상 분류란 것은 연구 결과로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단에서 분류하는 것을 우리는 강학상 분류라고 그래요. 이것은 법률 규정에서 분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학문적으로. 자, 여기는 융통물, 불융통물, 대체물, 부대체물, 특정물, 불특정물, 또 소비물, 비소비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요 우리가 꼭 챙겨둬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융통물과 불융통물이 있다. 그 중에요 불융통물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불융통물과 융통물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융통물이란 것은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즉 거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물건이죠. 사고 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물건은 대부분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불융통물이란 말은 사적 거래를 할 수 없는 성질의 물건을 말하겠죠. 그래서 그 유형을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로 나누입니다. 불융통물에는 첫 번째 공용물, 두 번째 공공용물, 세 번째 금제물.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용물이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소유를 하면서 그자들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사당,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시청, 의사당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한 것을 우리는 공용물이라고 한다. 공용물 이렇게 칭합니다. 반면에요 공공용물이란 것은 소유자는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개인이 소유하든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소유하든 그것은 묻지 않고 그 사용 수익이 일반인에게 제공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사용 수익이 일반인에게. 그것을 공공용물. 예컨대 공원, 항만, 도로, 국립공원으로 인정되어 있는 산들 있죠. 속리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역시 공공용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금제물도 있어요. 금제물이란 것은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것입니다. 보유하는 것도 제한되거나 또는 거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해놓은 물건이죠. 이걸 금제물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아편, 그렇죠? 이렇게 정신성 이렇게 정신을 혼돈하게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거라든지 국보문화재 이것도 역시 개별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금지하죠. 위조통화 역시 마찬가지 사고 팔고 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이런 등등의 대상물을 우리가 금제물이라 한다 이거죠. 이 세 가지로 우리는 보통 개인 간의 거래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불융통물이라 한다. 그 유형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물, 부대체물입니다. 대체물, 부대체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것은 당의 물건의 개별 성질에 따라서 그 특성이 바로 다른 물건과
바꾸어서 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는 물건을 대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개성이 독특하기 때문에 다른 물건과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이 못 되는 물건, 이걸 부대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개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때 개성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대체물이냐 부대체물이냐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품질이나 수량 이런 것들이 동종, 동질, 동량으로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을 때는 이것을 뭐라 한다?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들이 아주 다수가 존재한다. 이걸 대체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동종, 동질, 동량으로 이렇게 바꿀 수 없는 것을 부대체물이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골동품이라든지 또 서화라든지 뭐 소, 뭐 건물 이런 것들, 토지 이런 것들은 대체할 수 없죠.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뉜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요, 특정물, 불특정물이란 것은 이렇게 특정물, 불특정물 이렇게 부를 때 이 두 개는요, 구별이 거래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의사를 통해서 특정했느냐, 특정하지 않았느냐, 정했느냐, 정하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정했다라고 하면 특정물,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불특정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특정물, 불특정물은요, 대체물과 부대체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체물이라도 특정하면 특정물이 되어버리죠. 자, 그런 의미로서 좀 알아두시자. 자, 여기는 요 정도만 강학상 분류는 이해해 두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민법상의 분류인데요. 민법상의 분류는 세 가지가 있겠죠.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원물, 과실, 이 세 가지 구별 기준이 있고 거기에 각각 우리 민법의 규율 정도를 이해해 두셔야겠는데, 먼저 모든 물건은요,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입니다. 우리 민법 취지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99조에서 말이죠,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입법 해석이었죠. 부동산의 의미를 입법적으로 해석해 놨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했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은요, 토지는 언제나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도 역시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해요. 자, 이 토지는 인위적으로 구획을 해서 한 개의 물건으로 취급하는데, 이때 한 개의 물건, 한 개라는 것을 필로 다룹니다. 한 필지, 이걸 소유권의 한 개로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 정착물이 어떻게 되냐? 정착물에 대해서는 그 정착물이 이 토지와 독립한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독립성이 있으면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을 취급합니다. 독립부동산입니다. 취급을. 이 예로서는 대표적인 게 건물이겠죠. 건물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죠. 건물이 대표적으로. 그러면 독립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없다면 이때는요,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뭐 구성 부분이라 하기도 하죠. 토지 일부니까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죠.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두 개의 부동산이 되겠다. 그죠?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다. 자, 이때 왜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냐? 그 이유는 바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누구든지 그 권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등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공시한다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동산의 경우는 인도라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등기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등기는 국가가 공부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등기소라는 제도를 통해서 등기소를 갖추게 하고 그 등기소 안에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관리하죠.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이냐 부동산이 아니냐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등기는 두 가지 형태겠죠. 토지는 언제나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토지 등기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독립성이 있는 토지와 별개의 독립적 물건인 부동산, 바로 건물도 별도의 등기부를 갖춰야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건물 등기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 체계상으로 부동산에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각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요, 기둥,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벽, 그리고 지붕을 갖추면 드디어 건물이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죠. 이때 건물은 한 동을 한 개의 소유권으로 생각한다. 그죠? 이렇게. 다만 여기 예외 있긴 합니다. 여기 우리는 집합 건물이라 하고 예외. 이 집합 건물에는 한 동의 건물이지만 이 안에는 소유권이 구분되어서 많이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구분 소유권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누어지기 때문에 부동산의 의미는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165페이지에 보면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실익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시방법에서 부동산은 등기다, 동산은 인도다, 권신력, 그 공시방법을 신뢰한 믿은 사람을 보호하느냐에 관한 문제로서 공신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동산에 있어서의 공신력은 인정되지만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의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성립합니다. 또 강제집행하는 경우에도 그 절차나 방법을 부동산과 동산에 있어서 각각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이게 민사집행법상에 있으니까요. 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토지 이 내용은요 165페이지 하단에 있죠. 자, 그 다음에 166페이지 가면 토지의 정착물에 관해서는 두 가지로 나뉜다.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각각 나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 말입니다. 조심해야 될 게 농작물입니다. 이게 토지의 정착물 중에 농작물에 관해서는 의미를 잘 정리해 둬야 합니다. 자, 농작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지요. 농작물이 자라고 있으면, 그렇죠? 일부이지만 이 취급하는 방법은 판례가요 다르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면 토지 소유권의 대상으로 취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은 언제나 토지 소유권과 다르게요, 경작자의 소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은 농작물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을 경작자에게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제나요. 언제나. 이때 경작자는 성수 단계에 이르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요것 농작물에 대해서는 조심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는 동산이다. 그죠? 부동산 이외에는 동산이다. 그 다음에요. 168페이지 가면 주물과 종물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요. 이 종물은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 법 규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100조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종물은 주물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법률상 운명, 경제적 운명뿐만 아니라 법률상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주물을 처분하면 종물이 함께 따라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종물이 어떤 요소를 갖추었을 때 종물이라고 인정할 거냐라는 요건입니다. 종물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주물의 상시 사용하는 도움을 주고 있어야 됩니다. 도움. 주물의 상용에 항시 사용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공여,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여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물의 편익이 증가되는 것이겠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종물은 반드시 주물과 독립적인 물건이어야 됩니다. 즉 부합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붙어졌다, 합쳐졌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독립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독립한 물건. 그리고 동시에 우리 민법에서는 주물과 종물은 동일인 소유여야 되죠. 주물과 종물은 같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종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는가는 예를 가지고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예컨대 안채와 사랑채, 이 사랑채가 바로 종물이 됩니다. 횟집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수족관, 이 수족관이 바로 종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와 노가 종물이 됩니다. 또 손목시계와 시계 줄, 이 줄이 종물이 됩니다. 또 주유소와 주유기, 이 주유기가 종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항상 주물에 상시 사용할 때 항상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독립된 물건으로서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이면 종물로 취급하고 그 종물은 어떻게 한다? 운명을 같이 하도록 처리하자. 다만 이러한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이런 내용은 임의 규정입니다. 우리 민법에 즉 100조 2항 이 규정의 의미는 임의 규정이다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자가 다른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이와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겠다. 자, 주물, 종물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게 169페이지 판례, 이런 판례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종물 관계를요, 이런 내용으로는
종물 이론이라 합니다. 이 종물 이론은 종된 권리에도 그대로 유추적용합니다. 종된 권리. 이 말은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관계가 존재할 때 그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 해라 이 말이죠. 예컨대 주된 권리를 양도하면 종된 권리도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해석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물 이론 관계는 종된 권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시자. 자, 그 다음에 이 물건에서요, 우리 민법의 마지막 규정이 바로 원물과 과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물과 과실, 101조 이하에 있죠. 왜 이 원자 쓰냐 하면 이 과실에 나온 그 물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원물과 과실은 전부 다 물건입니다. 두 개 다가 물건입니다. 원물도 물건이요, 과실도 물건입니다. 이때 이 과실에 관한 내용이 여기서 다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과실은 원칙적으로 형태가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법상으로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이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천연과실이란 것은 이 원물로부터 산출된 물건입니다. 산출되어 나온 물건입니다. 이에 반해서 법정과실이란 것은 원물의 사용 대가로 지급된 물건입니다. 금전일 수도 있죠. 금전도 물건입니다. 자, 여기는 사용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요. 여기는 산출되어 나온 물건입니다. 예컨대 말입니다. 여기에 천연과실이라고 하면 양으로부터 양털을 깎아내면 양모가 만들어지죠. 양털. 이게 천연과실입니다. 젖소에서 젖을 짜내면 그 원유가 있죠. 그 원유가 바로 천연과실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죠. 그 사과가 바로 천연과실입니다. 돼지 어미가 돼지 새끼를 낳죠. 그러면 돼지 새끼가 천연과실입니다. 자, 암탉이 달걀을 낳았죠. 그 달걀이 천연과실입니다. 이렇게요. 이런 형태가 많겠죠. 뭐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으면 그 송아지가 천연과실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자 원물로부터 그 용법에 좇아서 산출되어 나온 물건을 우리는 천연과실을 한다. 산출물. 이게 핵심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용 대가, 즉 원물을 사용함으로써 그 이득을 취하게 되면 그 대가를 지급하게 되죠. 예컨대 여기도 역시 예를 든다면 이런 거 들을 수 있겠죠. 만약에 돈을 빌렸으면 돈을 사용하게 되면 남의 돈을 그러면 이자를 지급하게 되죠. 이때 이자. 또 남의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 쓰게 되면 차임을 내야 되죠. 차임. 토지를 지상권 설정해서 지상권자가 그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게 되면 그 토지 소유자한테 지료를 지급하죠. 지료. 뭐 이런 등등의 것을 우리는 사용 대가로 지급되니까 바로 법정과실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원물과 이 과실은 전부 다 물건이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원물이 물건이 아니라 권리로부터 나온 열매다. 이럴 때는 이건 과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권리에서 나온 예컨대 물건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과실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식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면 주주들은 배당을 받게 되죠. 배당금. 이 배당금은 과실이 아니다. 그렇죠? 또 특허권을 사용했다. 타인의 특허권을 사용함으로써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 사용료, 이것도 역시 과실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니다. 또 권리가 아니라 물건이 아닌 것에 의하여 나오게 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진료를 해줬기 때문에 진료비를 받았다. 이것도 역시 아닙니다. 서비스 대가로서 받은 거죠. 용역의 대가다, 그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임금을 받죠. 임금, 월급이요. 이 임금도 역시 아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개념을 구별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과실이라는 의미, 이 과실의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따라서 천연과실, 법정과실 이 두 가지가 우리 민법에는 적극적으로 과실의 유형을 이렇게 정해놓고, 다만 당에 그 물건을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사용자는 사용함으로써 바로 이득을 취하는 경우 있죠. 사용이익.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사용이익이랄까요? 이 사용이익도 우리 법은요, 과실로 준한다, 준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준과실이라고 하고, 준과실은 여기에 포함합니다. 우리 민법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 과실이라는 개념 속에는 천연과실, 그리고 법정과실, 그 외에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자가 얻었던 이익 그 자체도 준과실이라고 하여 과실 속에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실 형태는 민법상으로는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에 사용이익도 준과실로 개념을 정립하고 그것은 과실로 취급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천연과실, 법정과실의 귀속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귀속시킬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있는 귀속. 천연과실은요, 분리 당시에 수취할 권리자에게 기소합니다. 이걸 보통 분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이걸 분리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분리주의를 취했죠. 누가 생산했느냐, 누가 씨를 뿌려서 이렇게 키웠느냐, 이걸 따지지 않고 분리 당시에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분리주의라 하고,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했어요. 수취할 권리자는 원칙은 뭐예요? 원물의 소유자가 되겠죠. 이 사람이 원칙적인 수취할 권리자가 되겠죠. 그 외에도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 또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 또 차주, 이런 사람들이 수취할 권리자가 됩니다. 이렇게요. 선의의 점유자도 우리 민법상으로 허용되고 있죠. 선의의 점유자. 그렇죠? 그러나 뭐 수임인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수임인. 위임받아서 물건을 사무 처리하면서 그 사무 처리하다 보니까 과실이 발생했다. 그러면 수임인은 그 과실을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임인한테 돌려줘야 합니다. 또 수취인,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 그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보관하고 있는 물건으로부터 과실이 생겼을 때 그 수취인이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임치인한테 돌려줘야 되죠. 따라서 수취인도
역시 수취할 권리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나 수증자는 어디 갑니다. 증여받은 사람, 또 수유자도 어디 갑니다. 유증받은 사람, 다 이 사람들은 수취할 권리자에 해당되지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천연과실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법정과실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 되겠죠. 법정과실은 어떻게 귀속하는 방법을 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요. 102조 2항에다 정리해놨어요. 수취한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례다. 해놨죠. 수취한 권리의 존속기간의 일수 비례다. 했죠. 존속 일수에 따라서 비례하여 각각 그 법정 과실을 나누어 갖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민법상에 부동산에 관한 논의를 잘 정리할 것, 그 다음에 종물에 관한 의미를 잘 이해해 둘 것, 그리고 과실에 관한 유형과 그 귀속 방법, 이것을 우리 민법에 규율된 내용을 잘 이해해 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관한 내용들, 민법에 있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권리 변동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